만약 청취자님이 투자한 건물에요. 그 관리인 선거 투표용지가 있는데 거기에 찬성 버튼만 있고 반대 버튼이 없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솔직히 저는 이 자료들 처음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투표가 아니라 그냥 확인 버튼 누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들이 바로 이런 황당한 상황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뭉치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대부분이 스마트폰 화면 캡처 이미지인데요. 문제의 그 전자투표 화면도 있고 아파트 공지문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뭔가요? 거의 뭐 스팸 수준으로 날아온 투표 독려 문자 메시지 내역이 아주 빼곡합니다.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전혀 다른 성격의 문서가 하나 딱 끼어 있어요. 아, 그거요? 바로 경찰서에서 온 공식 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입니다. 네, 이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오늘 저희가 김해의 한 오피스텔 상가 복합 건물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리단 분쟁, 그 속사정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누가 관리인이 되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불공정한 선거는 그냥 시작일 뿐이고 그 배경에는 관리업체의 금품 제공 혐의, 그리고 건물 지분 45%를 가진 조합장의 막강한 힘을 둘러싼 치열한 수싸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기묘한 투표 화면부터 한번 자세히 뜯어보죠. 반대가 없는 선거라니. 아니,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그냥 무시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전자투표 화면을 보면 vote.naktown.com이라는 주소가 찍혀 있고요. 안건 내용 아래의 선택지가 정말로 동의, 딱 하나만 있어요. 기권조차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사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해야 맞죠. 이게 이번 사태의 가장 명백하고 중대한 절차적 하자입니다. 가장 큰 문제군요. 네, 함께 보내주신 팩트체크 유인물에서도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건 투표의 탈을 쓴 동의 강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동의 강요? 네,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반대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한 셈이니까요. 나중에 소송으로 가면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흠결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또 있어요. 유인물을 보니까 애초에 다른 후보가 나올 기회조차 없었다는 주장이 있네요. 아, 맞아요. 관리인 후보를 모집한다는 공식 공고 절차도 없이 현 조합장이 슬그머니 단독으로 출마해서 셀프 당선을 시도했다는 건데요. 이건 뭐 운동장에 선수 한 명만 세워놓고 경기 시작을 선언한 꼴 아닌가요? 그쵸. 경쟁의 원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보통 이런 선거는 관리규약에 따라서 며칠 이상 공고해서 후보를 모집하고 그런 절차를 모두 생략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 생략하고요. 네, 여기서 더 나아가면 관리사무소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정황까지 드러납니다. 아, 그 문자 메시지들이요. 저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무슨 홈쇼핑 마감 임박 문자도 아니고 하루에 서너 번씩, 심지어 어떤 날은 10분 간격으로 투표하라고 문자가 계속 와요. 이게 바로 자료에서 관건 선거라고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관건 선거? 네, 관리사무소는 모든 소유주의 개인정보, 즉 연락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운영비는 소유주들이 낸 관리비에서 나오고요. 그렇죠. 우리 돈이죠. 마땅히 중립을 지켜야 할 공적 조직이 공적 자금과 정보를 이용해서 특정 후보, 즉 현 조합장의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한 셈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문자 발송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직접 소유주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투표를 종용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들어볼수록 이상하네요. 투표 방식도 엉망이고 선거 온도로도 불공정한데 상식적으로 소유주들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선거를 밀어붙였을까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음 자료가 등장합니다. 이 모든 무리수의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결정적 증거,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경찰서 공식 통지서입니다. 네. 김해 경찰서장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사건 처리 결과 통지 문서. 이 문건이 분쟁을 판도를 바꾸는 조커 카드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전까지는 절차가 이상하다, 뭔가 불공정하다 수준의 의혹이었다면 이 문서는 범죄 혐의라는 구체적인 실체를 부여하죠. 혐의가 인정된다는 거니까요. 네, 내용을 보면 귀하가 고소한 배임 증제 미수 사건,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 불구속 결정함을 통지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배임, 증제, 미수. 법률 용어는 항상 머리가 아프죠. 청취자분들을 위해 쉽게 풀어보자면 우리 회사를 관리업체로 계속 쓰게 제안했다가 실패했다는 한마디로 뇌물 공여 미수 사건이라고 보면 될까요? 아주 정확한 해석입니다. 다른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현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이 관리업체 재선정을 대가로
동대표에게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려다 거절당하고 이게 고소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아, 상품권으로요. 네. 경찰이 수사해보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검찰로 사건을 넘긴 거고요. 아,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요. 이번에 관리인으로 단독 출마한 조합장은 업무의 연속성을 핑계로 이 뇌물 미수 혐의가 있는 업체를 계속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그 관리업체는 직원들을 동원해서 조합장의 당선을 돕고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거네요. 자료에서 지적하는 검은 유착관계라는 표현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이 경찰서 문서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사법기관이 범죄 혐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스모킹 건이 되는 겁니다. 결정적인 증거군요. 네, 이 선거의 배후에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분쟁에서 상대방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절차도 엉망이고 도덕성에도 큰 흠결이 있는 후보와 관리업체의 합작품인데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이 조합장 관리인으로 선출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죠? 답은 아주 간단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지분율입니다. 지분율이요? 네,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조합장 측, 즉 조합이 이 건물 전체 지분의 무려 4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45%요? 와, 거의 절반을 혼자 가지고 있는 거네요. 네, 집합건물법상 관례단체표의 의결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는 구분 소유자 수, 그러니까 사람 머릿수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의결권, 즉 소유한 면적에 비례하는 지분율입니다. 이 조합장은 시작부터 45%라는 막강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었던 거죠. 45%를 이미 확보했으니 나머지 55%의 일반 소유주들 중에서 아주 약간의 찬성표만 더 끌어오면 과반인 50%를 넘기는 건 식은 죽 먹기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관리인 선임 안건의 의결 정족수는 구분 소유자 수와 의결권의 각각 과반수, 즉 50% 초과 찬성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 많은 절차적 하자와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으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랬군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요? 네, 조합장이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안건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의결 정족수가 다르기 때문이죠. 아, 다르군요. 관리규약 제정 안건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관리규약은 건물의 헌법을 만드는 것과 같아서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분 소유자 수와 의결권의 각각 4분의 3, 즉 7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75%? 이건 조합이 가진 45% 지분만으로는 어림도 없는 수치네요.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절묘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조합장은 관리인으로 선출되었지만 관리인의 구체적인 권한과 업무 범위, 예산 집행 근거를 정하는 관리규약 제정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아, 부결. 심지어 관리인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구인 관리위원 선출 안건도 반대로 부결되었고요. 와,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비유하자면 왕으로 즉위는 했는데 국세를 손에 넣지 못한 거네요. 네, 내가 왕이다라고 외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군대를 움직이거나 세금을 거둘 권한은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이름뿐인 관리인이 된 셈이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직함은 얻었지만 실질적인 권한 행사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반쪽짜리 당선이죠. 다수 지분의 힘으로 밀어붙이려 했지만 나머지 소유주들의 저항에 발목이 잡힌 형국입니다. 소유주들의 멋진 한방이었네요. 그런데 궁금한 게 이 건물의 소유주 80%가 다른 지역에 사는 투자자들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엔 다들 무관심해서 의견 모으기가 정말 힘들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점을 조합장과 관리사무소 측이 악용하려 한 정황이 자료 곳곳에 보입니다. 이른바 정보 차단인데요. 정보 차단이요? 네, 단지 전용 소통 앱인 노크타운이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타 지역 거주 소유주들에게는 고의로 가입 승인을 안 해줬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 이런 문제들이 공론화되고 소유주들이 똘똘 뭉치는 걸 막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이건 정말 악의적이네요. 저도 아파트 앱을 쓰는데 거기서 모든 공지랑 주민투표를 하거든요. 만약 저한테만 그 앱 접속을 막아놓는다면 정말 답답하고 고립된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나만 빼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정보를 통제해서 반대 의견의 싹을 자르려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주들은 이 봉쇄를 뚫고 여러 방면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뚫었을까요? 자료에 보면 행정적 압박, 관리소장의 검찰 송치라는 확실한 스모킹건을 들고 감독기관인 김해시청에 관리업체에 대한 감사와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범죄 혐의가 있는 업체가 우리 재산을 관리하게 내버려 둘 거냐고 시청을 압박하는 거죠. 이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무시하기 힘든 민원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여론전입니다. 충격 제보와 같은 호소물을 작성해서 아직 이 사태를 잘 모르는 다른 소유주들에게 알리고 지역 커뮤니티에도 알려서 힘을 모으는 거죠. 정보가 차단된 상황을 뚫고 나가기 위한 자고책인 동시에 80%에 달하는 외부 투자자들을 움직여서 판을 완전히 뒤집기 위한 전략이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생생한 자료들을 통해 반대 없는 투표라는 황당한 사건으로 시작된 한 건물의 분쟁이 관리업체의 비리 혐의와 다수 지분을 이용한 권력 다툼으로까지 이어진 복잡한 상황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김해에 있는 한 건물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건물의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 소유주들이 어떻게 법적, 행정적, 그리고 여론전이라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싸우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교본 같은 사례였어요. 맞아요. 우리가 매달 무심코 내는 관리비, 별 생각 없이 참여하는 투표, 그리고 너무 두꺼워서 잘 읽어보지 않는 그 관리 규약 같은 것들이 얼마나 치열한 이해관계 속에서 결정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이 사건의 최종 승자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겠죠. 네. 하지만 그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남는 고민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분율에 따라 의결권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 즉 더 많이 투자한 사람이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사례처럼 다수 지분을 가진 쪽이 그 힘을 이용해서 반대 없는 투표 같은 방식으로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고 할 때 과연 소수 지분을 가진 개인들의 권리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